대한민국은 전쟁 중은 아닙니다. 미사일이 날아오지도 공습 경보가 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에너지 시스템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뚫려버렸습니다. 울산 석유 비축기지, 전국 9개 비축기지 중 가장 큰 곳입니다. 그 거대한 탱크 안에 있던 원유 90만 배럴이 어느 날 우리 손을 벗어나 동남아로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습니다. 아니, 막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90만 배럴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 모든 공장, 자동차, 발전소가 하루 동안 쓰는 기름의 양이 있습니다. 그 하루치의 절반에 가까운 양입니다. 혹은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약 7에서 8시간치 국내 소비량에 해당한다고 분석합니다. 8시간짜리 에너지가 증발한 겁니다.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우리 땅 위에 있는 기름이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단순한 행정 실수냐고요? 그렇게 보기엔 배경이 너무 심각합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응수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보좌관은 국영 매체를 통해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목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중 95% 이상이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목줄이 막힌 겁니다. 유가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쟁 발발 후 배럴당 66달러이던 브렌트유가 113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70% 가까이 폭등한 거예요. JP모건은 해협 전면 봉쇄 시 유가가 12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더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고, 국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도 이미 한때 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초비상 국면에서 정부는 비축유 카드를 꺼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카드를 꺼내러 울산으로 갔더니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목줄을 조르고 있고 우리가 숨겨둔 마지막 비상식량 창고에 갔더니 열쇠를 쥔 파수꾼이 문 잠그는 걸 잊고 졸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와서 비상식량을 다른 데 팔아버렸습니다. 그것도 단순 분실이 아닙니다. 열쇠가 있었고 막을 권리가 있었고 그걸 행사하기만 하면 됐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그리고 이 혼란의 틈에서 러시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전체 그림을 지금부터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1999년 한국 정부는 국제공동비축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꽤 영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석유 비축기지가 있는데 항상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빈 공간이 생길 때마다 그냥 놀리는 건 낭비잖아요. 그래서 중동 산유국 등 해외 기업들한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창고 빌려줄게. 대신 비상 상황이 터지면 내 기름을 우리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우선 구매권을 달라. 산유국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었습니다. 한국의 항만 정제시설, 지리적 위치는 동아시아 원유 거래의 허브로 손색이 없었거든요. 배를 타고 들어온 원유를 울산 탱크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인근 정유소나 다른 나라 선박에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창고료까지 받으니 산유국 입장에선 일석이조였습니다. 실제로 중동, 동남아시아 등 여러 산유국이 이 제도에 참여해 한국 비축기지에 원유를 보관해왔습니다. 25년간 이 제도는 별 탈 없이 굴러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 25년짜리 시스템이 딱 한 번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3월 5일입니다. 중동 산유국의 석유회사, 편의상 A사라고 하죠. 이 A사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원유를 입고하기 시작했습니다. 5일부터 8일까지 사흘에 걸쳐 총 200만 배럴을 탱크에 채웠습니다. 당초 계획은 이랬습니다. A사와 국내 S정유사가 이 200만 배럴을 국내에 공급하기로 구매 계약을 논의 중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 기름은 우리 정유소로 들어가서 우리 차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원유가 중동에서 한국으로 오는 동안 미국-이란 전쟁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됐습니다. 유가가 폭등했습니다. A사 입장에서 갑자기 계산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S정유사에 계약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겁니다. 원유가 이미 울산 창고에 들어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운송비를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빼서 팔면 이익이 남으니까요. 3월 9일 A사는 해외 다른 기업과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합니다. 200만 배럴 전부를 넘기는 계약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높은 가격이었을까요? 당시 유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A사 입장에서는 한국 S사와의 기존 계약 가격보다 배럴당 수십 달러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0만 배럴이면 단순 계산으로도 수천억 원 차이가 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뒤집고 싶은 유혹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A사가 계약을 바꾼 건 어쩌면 예측 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측 가능했는데 대비가 없었던 게 문제였죠. 이때가 석유공사가 즉각 움직였어야 할 순간입니다. 우선 구매권이라는 게 이름 그대로 우리가 먼저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A사가 딴 데 팔려 한다면 그 전에 우리가 산다고 선언하면 되거든요. 법적으로 보장된 카드입니다. 그런데 석유공사는 그 카드를 팔릴까지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석유공사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A사와 S정유사가 계약을 진행 중이니까 국내로 들어올 기름인데 굳이 공사가 나서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S정유사 계약이 잘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국내로 도입될 것이니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유가 폭등하고 국가 비상 상황인데 담당자는 어차피 정유사 계약 있으니 괜찮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A사가 판매 계약을 발표한 뒤에야 석유공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부랴부랴 9일에 우선 구매권을 행사하겠다고 A사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사는 이미 200만 배럴 전부를 해외 기업에 계약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뒤늦게 항의에 나선 석유공사는 협상 테이블을 차렸습니다. 지속적인 사업 파트너 관계를 내세우며 협조를 요청했고 결국 200만 배럴 중 110만 배럴은 국내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90만 배럴은 끝내 막지 못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90만 배럴에 대한 물량 확보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110만은 지켰으니 그나마 다행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 우리 법으로 보호받는 창고에 우리가 우선권을 갖는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90만 배럴을 그냥 보내줬습니다. 협상을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처음부터 즉각 권리를 행사했으면 200만 배럴 전부를 지켰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담당자 실수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협정서를 들여다보면 딱 하나의 치명적인 결함이 보입니다. 유가가 얼마 이상 오르면 전쟁이 터지면 즉시 우선 구매권을 자동으로 발동한다는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계약이 아닌 담당자 판단에 맡겨진 구조였던 거예요. 1999년 제도가 설계될 당시부터 이 구멍은 있었고 25년 동안 아무도 메우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우선 구매권이 명시돼 있어도 상대방이 먼저 제3자와 도장을 찍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시간차가 생깁니다. 그 시간차가 이번에 90만 배럴짜리 구멍이 된 겁니다. 문제는 석유공사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산업부, 외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부처가 여럿인데 이 상황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우선 구매권 자동 발동을 지시하는 구조가 없었던 겁니다. 각 기관이 자기 소관 업무만 챙기는 사이에 공백이 생겼고 그 공백이 90만 배럴이 된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그냥 기름값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특별 리포트에서 에너지 및 컨테이너 공급망의 물리적 단절 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우회 항로를 쓰면 되는 것 아니냐고요. 서아프리카나 미국 걸프만을 통한 우회 경로는 기존 25일에서 최대 60일로 운송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해상운임은 최대 80%까지 폭등합니다. 전문가들은 1973 연석유 금수 조치 당시 공급 7% 감소로 유가가 300% 상승했다는 걸 근거로 지금 상황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 정부는 비축유 카드를 꺼내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UAE에 특사를 보내 2,400만 배럴 규모의 우선 공급 약속을 확보했습니다.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긴급 협상으로 200만 배럴이 여수 비축기지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국내 정유사들도 서아프리카, 남미, 미국 WTI로 대체 원유를 찾아 나섰지만 중동산 중진류에 최적화된 정제 설비 구조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원유 품질이 다르면 설비 세팅 자체를 바꿔야 하거든요. 전방위로 기름을 긁어모으는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울산 탱크에 있던 90만 배럴이 동남아로 나간 겁니다. 산업부는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책이 되든 안 되든 90만 배럴은 이미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가 진짜로 바뀌느냐 아니면 한두 명 문책하고 넘어가느냐, 그게 앞으로 우리 에너지 안보의 수준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겁니다. 저기 문을 두드릴 때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차피 누가 문 열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도둑이 먼저 들어온 이 상황, 2번 반복해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혼란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저 멀리서 손을 내밀어 오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90만 배럴이 나간 그 시점,
한국의 에너지 상황을 한번 전체적으로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유만 문제가 아닙니다. 3월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이란이 카타르의 라스라판을 미사일로 두들겼습니다. 라스라판이 어떤 곳이냐면 전 세계 LNG 생산량의 20%를 혼자 책임지는 지구상 최대의 에너지 복합 단지입니다. 이 단지 하나가 박살이 난 겁니다. LNG 생산 라인 14개 중 2개가 파괴됐고 가스 액화 시설 2개 중 1개가 망가졌습니다. 카타르 에너지 CEO는 즉각 수출 능력의 17%가 마비됐으며 복구에 3년에서 5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LNG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액화 천연가스, 즉 기체 상태의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해서 액체로 만든 겁니다. 왜 이 과정을 거치냐면 기체는 부피가 너무 커서 배로 싣기 어렵거든요. 액화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대량 수송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온도를 유지하는 특수 탱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일반 유조선으로는 절대 운반이 안 됩니다. 파이프라인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LNG가 안 나온다고 해서 다른 나라 배로 돌려막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공급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3월 24일 카타르는 한국을 향해 공식 선언을 날렸습니다. 불가항력 선언입니다. 전쟁 같은 외부 요인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조항인데 한국과의 LNG 장기 공급 계약 전체에 이걸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전체 LNG 수입의 약 15%를 카타르에서 들여옵니다. 연간 900만 톤에서 1000만 톤이에요. 이 중 장기 계약 물량만 610만 톤입니다. 이게 최장 5년간 끊기는 겁니다. 유럽 가스 가격은 카타르 피격 이후 일주일 만에 63%나 폭등했습니다. 아시아 가스 현물 가격은 이미 MMBTU당 23달러 40센트까지 올라섰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카타르가 우리한테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이 네 나라에 동시에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수급망이 한꺼번에 흔들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LNG는 헬륨이 섞여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헬륨 수입의 65%가 카타르산입니다. 헬륨이 왜 중요하냐고요? 반도체 공정에 반드시 필요한 냉각제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헬륨 공급 제한이 6주를 초과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일정을 조정해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카타르 사태는 에너지 위기를 넘어 반도체 공급망까지 건드리는 겁니다. 중동의 원유와 LNG가 동시에 막히며 한국의 에너지 숨통이 완전히 조여진 이 절묘한 타이밍에 러시아가 기다렸다는 듯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러시아 얘기를 꺼내기 전에 지금 이 판이 얼마나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혔습니다. 카타르도 뚫렸습니다. 중동발 에너지는 당장 대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러시아는 멀쩡히 파이프라인 돌리고 있고 북극에 세계 최대급 가스전을 깔아두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 한국한테 기름 줄 수 있다고 손 내밀면 받고 싶어지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러시아는 지금 이 순간을 몇 년 전부터 기다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3월 25일 한국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관련해 미국 정부와 별도 협의를 진행한 결과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지 않겠다는 확인을 받아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달러뿐 아니라 위안화, 루블화, 디르함화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위기 대응을 위한 외교적 성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러시아 국영 미디어와 외교 채널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협력 재개의 신호를 보냈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조선, 물류,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의 추가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흘렸습니다. 기름 거래 허용을 기술 협력의 출발점으로 읽은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고 러시아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절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됐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쫓겨났고 선박보험은 막혔고 달러 결제도 안 됩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고 가스는 있는데 팔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2022년 제재 직후부터 꾸준히 아시아 에너지 외교를 강화해왔습니다. 인도에는 배럴당 최대 30달러 할인 카드를 꺼내들었고 중국과는 위안화 결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한국한테 손 내미는 방식도 다르지 않습니다. 위기를 이용해 할인이라는 당근을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기술 협력이라는 진짜 목적을 꺼내는 순서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국가 간 거래에서는 특히 더 잘 맞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북극의 천연가스입니다. 야말반도와 기단반도 일대에 세계 최대급 가스전이 깔려 있는데 러시아 통계로는 2030년까지 내빙 선박 160척을 확보해야 이 가스를 제대로 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확보한 선박은 3척입니다.
21척이 필요한데 3척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서 러시아 노바텍이 추진하는 아크틱 LNG2 프로젝트는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당초 2026년 가동 예정이었는데 2028년 이후로 밀렸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쇠빙 LNG선이 없어서입니다. 삼성중공업과의 협력도 제재 압박에 결국 삼성중공업이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발을 뺐습니다. 러시아 자체 기술로 선박을 만들어 보려 했는데 시험 운항은 일부 성공했지만 대규모 상업 운항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핀란드 쪽도 막혔습니다. 핀란드는 100년 넘게 쇠빙선 기술을 쌓아온 절대 강자인데 서방 제재 참여로 협력이 끊겼습니다. 중국은 후동중화 조선소를 중심으로 LNG선 기술을 키우고 있긴 한데 쇠빙급 특수선은 아직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가 다시 쳐다보는 게 한국입니다. 증권가 분석을 보면 2026년 글로벌 LNG선 예상 발주량 77척 중 국내 조선사가 72척을 수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2029년 인도 가능 물량 70척 중 20척은 이미 채워진 상태이고 LNG선 신조성가는 척당 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700억 원을 상회할 전망입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를 조선 슈퍼사이클 2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판을 지금 러시아가 흔들려는 겁니다. 기름을 주겠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에너지 의존도가 생기는 순간 러시아는 그 레버리지를 쥐고 조선 협력을 요구해 올 겁니다. 처음엔 기술 공유, 다음엔 합작 투자, 그 다음엔 러시아 현지 건조. 그렇게 한 발 한 발 들어오면 어느 순간 우리가 수십 년 쌓아온 쇠빙 LNG선 기술이 북극해 위를 달리는 러시아 배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 패턴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중국이 태양광 기술을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처음엔 저렴한 노동력과 보조금으로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했습니다. 공장 짓게 해줬고 합작 요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술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금 태양광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 중국 기업입니다. 에너지를 미끼로 던지고 기술을 낚아채는 방식, 러시아가 지금 하려는 것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면제가 확인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영구적인 게 아닙니다. 미국 정치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미국 재무부 OFAC는 이미 러시아 제재 대상 기업에서 근무한 한국 국적자 이동진 씨를 독자 제재한 바 있습니다. 그 제재 대상자와 거래하는 한국은행과 신용카드 회사까지 제재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아서요. 러시아와 손잡는 것 자체가 지뢰밭 위를 걷는 일입니다.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의 러시아산 도입 가능 신뢰도 선뜻 나서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장기 해상 보관에 따른 원유 품질 저하, 금융 결제 경로의 불안정성, 미국 정치 상황 변화에 따른 세컨더리 보이콧 재발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리스크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산을 들여오는 건 불씨를 안고 달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기름은 미끼고 진짜 몸통은 쇠빙선 기술입니다. 러시아 측 인사가 공개적으로 기회의 창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할 때 그 기회란 에너지를 발판 삼아 조선 기술 협력의 문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을 회복하고 싶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한테 정상이지 우리한테 정상인 건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가 원하는 게 뭔지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아크틱 LNG2 프로젝트에 필요한 쇠빙 LNG선 총 21척, 완공된 건 3척, 남은 18척을 누가 만드느냐가 북극 에너지 패권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척당 3,700억 원이면 18척에 6조 6천억 원이 넘습니다. 거기다 러시아가 2030년까지 확보 목표로 잡은 내빙 선박 160척 전체로 넓히면 규모는 더 커집니다. 이 수주를 한국이 먹느냐, 포기하느냐는 단순히 한 기업의 실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수주를 제대로 먹으려면 러시아의 기술 종속이 되지 않으면서 거래를 해야 하는 아주 좁은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름이라는 당장의 한 끼를 위해 조선 패권이라는 사냥총을 넘겨줘선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조선 3, 4독은 지금 이미 꽉 차 있습니다. 3년 반치 일감이 쌓여 있다고 업계는 말합니다. 미국 방산 협력 물량도 들어오고 있고 카타르, 미국, 호주 LNG 프로젝트 수요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물량만을 위해 기술 주권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조선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전 기술, 수소 공급망, 배터리 기술.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자원 보유국들이 기술 이전을 요구해오는 건 이미 글로벌 트렌드가 됐습니다. 사우디는 자국 내 원전 건설의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달고 있고 동남아 국가들도 수소 플랜트 협력에 지식재산권 공유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무기로 기술을 요구하는 패턴, 러시아만의 전술이 아닌 겁니다. 이 판을 어떻게 읽느냐가 에너지 위기 이후 한국 산업 경쟁력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에너지 위기를 빌미로 우리가 쥔 기술 카드를 흔들어 빼가려는 러시아의 계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름 한 통 받으려다 미래의 조선 패권 카드를 내어주는 실수. 그게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진짜 위험입니다. 지금 당장 배고프다고 황금 알 낳는 거위 배를 가르면 그 다음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판에서 실제로 뭘 봐야 하는 걸까요? 이 거대한 에너지 판도의 변화는 결국 시장의 돈 흐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정학이 무너지는 자리에서 산업의 판도가 재편되고 그 재편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읽는 게 지금 투자자에게 주어진 숙제거든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건 조선주입니다.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곳의 LNG 선수주 잔고가 지금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카타르 사태로 LNG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대체 공급처를 찾는 계약이 줄줄이 터지고 있고 미국, 멕시코만 LNG 수출 프로젝트 물량도 한국 조선사 쪽으로 몰리는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단기 급등에 올라타는 것보다는 조선 슈퍼사이클이 2033년까지 이어진다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들은 조선주를 단기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3년에서 5년을 보는 장기 성장주로 재분류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LNG선 한 척의 계약에서 실제 매출로 잡히기까지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구조라서 지금 수주가 쏟아진다는 건 2028년에서 2030년 실적이 이미 채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주가가 튄다고 쫓아가기보다 이 긴 파도를 타는 관점이 맞습니다. 2026년 이후 미국 LNG 수출 터미널 확장 계획만 해도 추가 발주 물량이 수십 척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에너지 지형이 바뀌는 속도만큼 조선업의 수혜도 길게 이어질 구조입니다. 정유주는 좀 복잡합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가인 원유 자체를 못 구하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호르무즈 봉쇄가 길어질수록 정제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면 정유주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정제 마진 스프레드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구간에서는 분기 실적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둘 만합니다. 원유 조달 경로를 얼마나 다변화했느냐가 정유사별 실적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에너지 공기업 주식은 어떨까요? 한국가스공사가 대표적인데 카타르 불가항력 선언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이 끊기면 대체 물량을 현물 시장에서 비싸게 사야 하고 그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정부가 요금 인상을 허용하면 실적이 회복될 수 있지만 정치적 판단이 변수입니다. 가스공사는 전형적인 규제 산업이라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도 요금을 못 올리면 그 손실은 고스란히 공사 재무에 쌓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 가능성이 열리면서 관련 수혜주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조심해야 합니다. 미국 정치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리스크를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핵심인데 시장은 이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 재발 하나로 관련 기업 주가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 투자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륨 공급망 이슈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도체 공정의 필수인 헬륨이 카타르산 공급 차질로 흔들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일정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치가 경고한 6주라는 기준이 얼마나 빠르게 다가오는지를 지켜보는 게 반도체 투자자들의 숙제가 됐습니다. 헬륨 공급 대체처로는 미국 텍사스와 호주 일부 지역이 거론되는데 당이 대체가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헬륨 비축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이 국면에서 실적 방어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실제로 일부 반도체 기업들은 헬륨 장기 구매 계약을 미국산 위주로 전환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비축유 제도가 25년 만에 처음 구멍을 드러낸 이 사건, 그리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러시아의 손. 한쪽에선 우리 손에 쥔 권리를 제때 행사하지 못해 기름이 새나갔고, 다른 쪽에선 그 빈자리를 채워주겠다는 나라가 기술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연결돼 있습니다. 위기에 둔감한 시스템이 만든 구멍으로 더 영리한 나라가 파고드는 구조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따로 보면 에너지 뉴스지만 붙여서 보면 한국 산업 패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하나의 거대한 퍼즐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는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이슈가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지형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 지형이 바뀌는 과정에서 한국이 가진 기술 카드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느냐가 향후 10년의 산업 지도를 결정할 겁니다. 90만 배럴 사태는 우리한테 아주 비싼 수업료를 요구했습니다.
지킬 의지가 없으면 권리가 있어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에너지 위기의 틈에서 손 내미는 나라가 있을 때 그 손 뒤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는 것. 우리 손에 쥔 패가 강하다는 걸, 그리고 그 패를 지켜야 한다는 걸 잊지 않는 것. 그게 투자자 관점에서도 국민 관점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시선입니다. 지금 당장 기름이 급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아무 손이나 잡으면 그 손이 나중에 멱살을 쥐는 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게 에너지 외교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